쓰고 담고 쓰고 담고 쓰고 담고 모든 농협에서 쓰담. 금융에서 유통까지 포인트를 쓰고 담고 도시에서 농촌까지 생활을 쓰담. NH 멤버스. 같이 쓰담. 자기야, 우리 이유식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농업 분야 종사자들이 느끼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전체 산업군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굴지의 민간 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이 미세먼지에 대한 산업별 피해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하루빨리 밝혀내고 농민 등 취약계층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세먼지 발생으로 생산활동 제약을 가장 크게 받는 산업이 농림어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산업별 종사자들에게 미세먼지로 인한 생산활동 제약 체감 정도를 물어본 결과 농림어업이 8.4%로 전체 산업군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체 응답자 평균보다 1.7%포인트가량 더 심하고 광업과 제조업에 비해서는 2배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주로 밖에서 일하는 농림어업의 산업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아무래도 업종의 특성상 목의 작업이 많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에 생산활동에 제약이 많이 발생하고 또 미세먼지로 인한 수확량 감소나 품질 저하 등의 피해가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구원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이 지난해 한 해만 4조 2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산업별 경제적 비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진 않았지만 농림어업 종사자들의 체감 제약 정도가 가장 큰 만큼 농업 분야에서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미세먼지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연구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농민이나 고령층은 일반 성인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근로자의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착용 교육이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외부 근로 제한 등 근로자 건강을 위한 대책이 가장 시급해 보이고요. 더불어서 농작물이나 가축의 피해를 감소시킬 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농업계에선 민간연구소의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미세먼지로 인한 농업 분야의 극심한 피해를 줄기차게 호소해 왔습니다. 농민 건강은 물론 농작물과 가축에 미치는 악영향이 확연해섭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농정당국은 미세먼지 관련 연구는 물론 피해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농정당국의 대처가 너무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농식품부는 지난 13일에야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을 만들었습니다. 민간 연구소조차 농업 분야의 피해 심각성과 대책 마련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선 만큼 농업과 농민을 위한 농정당국의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이렇게 농림어업 종사자들의 미세먼지 피해 체감도가 심각한 수준인데 정부가 처음으로 미세먼지 건강 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피해 유형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평가로 미세먼지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제대로 규명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현경 기자입니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피해 유형과 규모를 조사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치료 기술을 개발하는 데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밝힌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시범 사업이 올해 9월 마무리되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기 미세먼지 건강 영향 평가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미세먼지가 인체에 유발하는 질병 경로를 추적하고 치료 기술을 개발하는 데도 3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평가를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농민들의 건강상 피해도 제대로 규명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복지부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배포했는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위험 정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매뉴얼의 주된 내용은 취약계층의 실외 활동을 금지하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건데 대응책이 시설 위주로 되어 있는 데다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부의 지원 대책은 시설 위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경로당,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정말 어려운 저소득 및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에 빠질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일회용 마스크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안전한 호흡마저 빈익부,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의 어린이집과 경로당 6만 9천여 곳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 계획이 치밀하지 못해 잡음이 나오고 있다고 야당 의원들은 지적했습니다.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은 이 사업 규모가 1,700억 원이 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입찰 참여 업체가 1,000여 개를 넘어서 담당자들의 업무가 마비되고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 사업을 기획 단계에서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탓이에요.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의료인과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배포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의 미세먼지 대응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시설하우스에서 자라는 작물들은 햇빛을 받지 못해 생육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세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인공조명으로 극복하는 농가가 있어서 주목됩니다. 최다혜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국을 덮친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조량이 적은 겨울철에 미세먼지까지 겹치면서 시설 재배 농작물의 생육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경기도 평택시에서 장미를 재배하는 유용규 씨. 인공광을 이용한 보광 등으로 장미의 생장을 촉진시키는 이른바 보광 재배를 선택했습니다. 보광등은 우리가 난방 대체용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또 같은 온도 차이에서는 보광등이 훨씬 유리해요. 보광등은 고압 나트륨과 플라즈마, LED 등 세 종류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햇빛이 가장 적은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가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보광등을 사용하면 색깔이 선명한 장미를 수확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흐리거나 서늘했을 때 그때는 낮에도 좀 켜줘요. 보광등을 사용했을 때는 같은 온도에 대해서 이렇게 볼 때는 꽃 색깔이 확실히 선명하고 시장에서도 굉장히 밝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광등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수확량에 뚜렷한 효과가 있어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게 농가의 설명입니다. 당연히 지출비가 많죠. 수확량이 그만큼 따라주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보광 재배는 북유럽이나 북미 지역에는 보편화된 방법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장미나 토마토 등 일부 작물 재배에만 보급돼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해마다 극심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한 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광 재배를 대안책으로 내놨습니다. 농진청은 미세먼지가 심해 햇빛이 부족한 날 시설 재배 농가에 보광 등을 설치해 실험했더니 오이는 생산량이 2배 늘었고 토마토 딸기는 30% 많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나 일조량이 부족한 겨울철, 보강 재배를 하면 작물의 생장이 크게 늘어 시설 재배 농가들의 대안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농업계의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수요기획 시간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지난 1회 때보다 불법 행위가 줄어드는 등 선거 문화가 정착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겨진 숙제가 많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선거 방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인데요. 다음 선거에서 문제점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어떤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지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열했던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끝나고 이제 선거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되돌아볼 시점입니다. 금품 수수가 적발되는 이른바 돈 선거는 이번 선거에서 다소 줄었다는 평가이지만 이른바 깜깜이 선거는 이번에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후보자들에 대해 조합원이 충분히 알지 못하다 보니 현직 조합장이 아무래도 선거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현직 조합장이 아닌 후보자들은 문자메시지 전송에 필요한 조합원 정보마저도 제공받을 수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조합장 선거를 두고 흔히 깜깜이 선거라고 부르거든요. 출마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깜깜이 선거라고 부르는데요. 현행 묶여있는 선거 제도들을 좀 더 광범위하게 확대해서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조합원들이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자.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즉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후보자는 후보 본인에 한해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비롯한 직계가족이 나서서도 안 되고 선거운동 방법도 문자메시지, 벽보, 명함 등 상당히 제한적인데요. 조합장 선거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국회에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발의한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후보자 외에도 배우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한 명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할 것,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할 것, 예비 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행사장 등에서 정견 발표를 허용할 것, 언론기관 등을 통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나 대담회 개최를 허용할 것 등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특히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 때문에 관할구역이 넓거나 섬이 많은 지역의 경우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물론 유권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겁니다. 선거운동 방법을 지금보다 폭넓게 허용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예비 후보자 도입을 하는 것이고요. 배우자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담이나 토론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도 좀 더 확대하는 방안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합장의 경영 성과를 조합원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합의 경영 성적은 전문 회계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 조합원이 판단하기는 어려워서입니다. 전문가들은 매년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종합업적평가에 대해 일반 조합원도 조합의 평가 순위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모든 조합원에게 알리는 방법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밖에도 투표소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고령의 조합원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등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지 농협중앙회를 포함한 관계기관이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선거운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위탁선거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탁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농협 및 선관위, 국회와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또 선거 때마다 불거진 무자격 조합원 문제에 대해서도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조합원 확인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업 분야는 농번기에 일손이 크게 부족하다가 농번기가 지나면 일손 부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농업 분야 현실을 반영해 도입한 제도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인데요.
법무부는 올해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고 올 상반기 2,597명을 41개 지자체에 배정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에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농어민의 부족한 일손을 돕습니다. 상시 고용을 전제하고 있는 고용 허가제와 달리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수확기와 파종기에 일시적인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도입됐습니다. 지자체는 임금, 숙식, 근로시간 등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90일간 필요한 작업에 투입되는데요. 법무부는 최근 41개 지자체에 대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2,597명을 배정했습니다. 올해는 농가당 최대 허용 인원을 작년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했고 7개의 영농조합법인도 최초로 17명의 계절 근로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작년 계절 근로자 수 2,822명과 비교하면 올해는 2,597명으로 줄어든 양상인데 불법 체류자의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어선 지자체의 인원을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농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농어민과 계절 근로자, 결혼 이민자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으로 평가받습니다. 2015년 처음 시범 시행된 이후 2018년까지 총 4,127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투입됐고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입국자 대비 2.3%의 매우 낮은 불법 체류율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2018년 양주군과 홍천군 등 22개 국내 지자체는 필리핀, 베트남 등 7개국 18개 외국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계절 근로자를 초청했고 그 외 지자체는 계절 근로자가 결혼 이민자일 경우 그의 형제나 자매 등 가족을 초청했습니다. 이는 특히 불법 체류율이 1.9%로 매우 낮았고 농가 입장에서도 근로자 관리 측면에서 부담이 적어서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농가의 선호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력을 통해 노동 착취 등 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신청을 받아 7월 초 하반기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MBS 뉴스 김하영입니다. 남은 음식물을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은 음식물은 유익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음식물 처리업계의 의견과 가축 분유의 활용을 막는 일이라는 축산분뇨 자원화업계 간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정부는 농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주석 기자입니다. 최근 남은 음식물 처리 업체들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은 음식물 건조 분말을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남은 음식물이 유기질 비료 원료인 피마자박 등을 대체할 수 있어 활용 가치가 높다면서 남은 음식물 활용을 위해 비료 공정 규격의 고시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음식물에는 양분 함유율이 질소 4%, 인산 2%, 칼리 0.8%, 유기물 80%로 사료 부원료인 대두박이나 채종박과 비교해도 효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남은 음식물 처리 업체의 설명입니다. 특히 원료 조달 가격이 1kg당 60원꼴로 수입해 들어오는 피마자박 등의 단가가 kg당 180원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유기질 비료업계의 생산비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그러나 축산분뇨 자원화업체와 축산농가들은 남은 음식물의 유기질 비료 원료 사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남은 음식물의 경우 발효가 아닌 단순 건조시킨 것으로 이를 투입했을 경우 발효 과정에서 작물 피해는 물론 토양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가축 분뇨 재활용 및 처리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 유기질 비료 공급 사업은 축분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데 목적이 있고 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어머니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고 음식물을 폐기물이 아니라는 것을 해오든 해야지 유기질 비료 공급 사업이 폐기물 매립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8월부터 남은 음식물의 유기질 비료 활용 여부를 본격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농식품부, 농신청, 환경부 등 유관기관끼리 합의를 거쳐 남은 음식물이 검증된 원료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남은 음식물의 일부가 불법 유통되는 실태를 파악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농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남은 음식물을 유기질 비료 원료로 활용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나무 의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아파트 단지나 공원 등 생활권 수목 관리를 이제는 전문 면허를 취득한 이른바 나무 의사가 관리하게 되는 건데요. 취업을 앞둔 청년들은 물론 퇴직한 중장년층에게도 새로운 일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아파트 단지나 공원 등에 심어진 나무들. 이제까지는 생활권 수목 관리를 주로 비전문가가 맡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약 오남용 등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불거져 왔습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가가 공인한 전문가들이 나무병원에서 수목의 피해를 진단 처방하고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나무의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첫 자격시험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산림청은 이달 25일까지 제1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1차 시험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선택형 필기인 1차와 2차 서술형 필기 및 실기로 구성되며 1차 시험에 합격해야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관련 학위를 취득하거나 수목 진료 관련 경력과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수목 병리학과 해충학, 생리학, 토양학 등 5개 과목에서 각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인정됩니다. 응시원서는 방문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산림청은 최근 생활권 녹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책임지는 나무의사가 미래의 핵심 일자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수준 높은 전문가를 배출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완연한 봄이 찾아오면서 산을 찾는 분들 많으시죠? 농민들도 개인 모임이나 지역농협 산악회 등을 통해 봄철 산행에 많이 나서실 텐데요. 그런데 봄에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 농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산행을 즐기기 위해 알아둬야 할 안전수칙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서 산을 찾는 인파가 늘어나는 요즘.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을 찾는 탐방객 수는 연평균 3,129만에 달하며 특히 봄이 시작되는 3월부터 5월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등산 사고 역시 봄철에 급격하게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봄에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평소보다 미끄럽고 낙석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봄철 등산 사고 사상자 수는 2017년을 기준으로 1,292명으로 가을철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설악산 등 주요 등산로 6곳에 낙석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우회 탐방로 개설과 낙석 방지책 설치 등 낙석 사고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봄철 안전한 산행을 즐기기 위해 알아둬야 할 안전수칙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해 일몰 2시간 전에 마치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해 산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비상 상황에 대비해 랜턴과 우의, 휴대전화, 상비약 등을 준비해야 하며 30kg 이상의 짐을 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등산로에 설치된 위치판의 고유 번호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아울러 해빙기 산행은 정해진 등산로를 준수하고 낙석이 발생할 수 있는 협곡 등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낙엽은 아래 얼음이 있어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밟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봄에는 저지대와 고지대 기온차, 또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정상 부근에서 비나 눈이 올 수 있어서 이런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여벌의 보온 의류를 챙겨가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의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을 활용하면 안전한 등산로 검색과 날씨 정보, 조난 신고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산행이 가능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 농업 내실을 다지기 위해 1,342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은 2018년 기준 4만 3천여 헥타르로
전국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농업 직불제 등 3개 사업에 155억 원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업 실천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줍니다. 또 토양 개량제 지원 159억 원, 유기질 비료 지원 276억 원 등 7개 사업에 664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 농업 생산비 절감에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원도가 청년 농업인 지원 시책을 확대 시행합니다. 도는 선제적으로 후계농업인과 승계농, 창업농, 귀농인 등 유형별 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청년 농업인 교육 연계를 통해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도는 3대 전략 12개 추진 과제를 선정해 오는 2022년까지 1,09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올해는 창업 기반 구축 지원 등의 공모 사업도 접수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가 G마크 우수축산물을 학교 급식으로 공급하는 경영체 30곳과 가공업체 35곳을 대상으로 연중 특별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총괄팀 1개 팀과 지역별 TF팀 16개 팀을 운영해 총괄팀은 지역별 TF팀에 대한 업무 지원과 합동 점검을 담당하고 지역별 TF팀은 월 1회 이상 축산물 가공 기준과 성분 규격 적합 여부 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11월까지 교실로 찾아가는 자유학년 생생진로 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학년 생생진로 체험은 농업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와 문화 콘텐츠 기획자, 6차 산업 등 다양한 강좌로 구성돼 있으며 1시간 이론과 1시간 체험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는 중학생뿐만 아니라 진로 체험이 필요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까지 참여 계층을 확대했고 체험 분야도 15개에서 20개 분야로 다양화해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